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의 수색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번부터 6번까지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적어봤는데요. 일목요연하게 6가지 경우를 표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 강의에서 생략이 돼 있고요. 보다 많은 판례들은 이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으냐 위법하냐를 가지고 주로 증거법에서 위법 수집증거 배제 법칙을 다루는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증거법 분야 강의 안에 많은 판례들이 적혀 있고요. 밑에서는 그 중에서 판례 하나를 보고서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에 정리된 부분을 보시면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은 이렇게 6가지 조문에 의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216조 1항 제1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피의자의 구속, 현행범인 체포 시에 피의자 수사를 위한 수색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후조치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이 경우에는 특이한 것은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 즉 1번의 설명 중에서 요 맨 앞부분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26일 선고된 2015 헌바 370 판결인데요. 또 병합된 판결이기도 하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 중, 즉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 중 200조의 2에 관한 부분, 즉 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올 2020년 3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합헌이고 그 이후에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216조 1항 1호가 개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는 효력을 상실한 걸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6조 1항 2호에 관한 부분입니다. 216조 1항 2호에 따라서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피의자의 구속, 현행범인 체포 시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입니다. 체포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우. 어떤 사후 조치를 취해야 되냐 하면 217조 2항에 의해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216조 2항으로 넘어가서 피고인에 대한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압수수색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6조 3항으로 넘어가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사후 조치는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동그라미 2번의 경우와 다른 점은 피의자의 체포,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경우와 다릅니다. 범죄 장소이지만 피의자 체포, 구속되는 경우라면 2번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범죄 장소의 경우에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라는 시간적 제약 하에 범죄 장소의 압수수색으로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아놔야 그 압수의 효력이 계속 인정이 되는 거죠. 217조 1항으로 넘어가게 되면 긴급체포에 관해서 또 하나의 특칙을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내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라는 것을 물건이라는 제한 하에, 또 시간적으로는 24시간이라는 제한 하에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두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긴급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받아 놔야 되는 것이죠.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에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과 다른 점은 2번은 체포 현장이라는 장소적 동일성을 요하지만
긴급 체포에 수반하는 긴급 압수수색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긴급 체포 장소가 아니어도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다른 장소에 있는 물건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여섯 번째는 이미 제출 물건의 압수. 이 경우에는 압수만 인정이 되고 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영치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미 수사에서도 공부를 했었고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영장 없는 긴급 압수수색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다뤄지는데 제 강의에서는 증거법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지고요. 여기서는 판례 2008년도에 선고된 2008도 2245 판결을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명을 보시면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점유이탈물 횡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형사소송법 217조 1항, 217조 1항이니까 이 5번 사례가 되겠네요. 긴급 체포하는 경우 217조 1항은 긴급 체포하는 경우죠.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에 사유가 된 과거 긴급체포에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구 형사소송법에서는 48시간 이내에 하나여 였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24시간 이내로 이게 축소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2007년도 개정 전에는 48시간이었는데 그것이 24시간 이내로 줄어들었다.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 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증거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 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 피고인을 이제 긴급 체포했는데 피고인이 보관하던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던 물건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 그런 것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던 지갑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긴급체포된 직후 긴급체포 범죄사실은 전화사기죄입니다. 그래서 긴급체포된 자에 대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현행법에 의하면 24시간 이내, 국법에 의하면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압수 당시 전화사기죄 범행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전화사기 범행과 관련된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그와 같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갑 같은 것이 위법수집 증거 아니냐, 긴급 압수수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 5번에서 얘기했던 긴급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적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배척하고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그 증거를 사용한 것도 긴급체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경우 현실에서 수사 단계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사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법 강의에서 주로 다루게 되고 예를 들면 이 4번 같은 경우에 그렇죠. 4번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경우에 바로 후송되어 온 경우에 범죄 장소에 준해서 216조 사망의 규정에 의해서 그 피의자의 혈액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다라는 판례도 저희가 공부하게 되고 그 경우에 압수수색한 건 좋은데 비고란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후조치란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후영장을 받아놨어야 되는 요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그런 경우도 범죄 사실에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왔을 때 범죄 장소에 준해서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다만 사후영장을 받았으면
그 압수수색한 혈액에서 혈액을 측정해서 감정을 해서 혈액을 감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 결과 회복 이런 것들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판례들을 또 저희가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주로 증거법 분야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추상적인 조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기억을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판례를 통해서 구체적 사례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는 1번의 경우 위헌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압수와 수색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압수와 수색에 대해서 이 강의가 전부 커버할 수는 없었겠지만 압수수색의 의의부터 시작해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이르기까지 체계를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압수수색에 이어서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나 장소 또는 물건의 존재 형태, 움직임 등을 오관의 작용에 의해서 직접 경험하는 강제 처분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하는 검증은 증거조사의 일종으로서 특별히 영장을 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관의 검증은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강제처분의 하나로서 대물적 강제처분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합니다. 215조의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실무상 지문을 채취한다든지 사체를 부검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은 압수수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예외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수사의 단서에서 변사자의 검시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변사자의 검시 1항에서는 변사자 또는 변사에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해서 수사의 단서인 변사자의 검시를 하는데 검시로 인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고 긴급하다고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장에 의하여야 하고요. 이와 같이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검증에 대해서는 영장주의의 원칙과 예외가 적용이 되고 영장을 제시해야 되고 참여권자의 참여 또 검증한 경우 검증조서를 작성하고 검증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37번에 보시면 검증을 할 때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규정들이 있죠.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를 검사할 수도 있고 사체를 해부할 수도 있고 분묘, 묘소, 산소도 파헤칠 수 있고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강제 처분이죠. 이럴 때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런 제한적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검증을 한 경우에는 그걸 기록으로 남겨놔야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수사기관이 검증을 한 경우 수사기관이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결과를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검증조서라고 하고요. 49조 1항에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건 이제 법원에 관해서 일단 규정을 하는 것인데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압수한 경우에도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압수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압수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증에도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검증 조서는 나중에 공판 절차에서 어떻게 증거 능력을 갖게 되느냐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검증 조서도 전문 증거의 하나거든요. 검증 조서도 전문 증거의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전문 증거 배제 법칙 그리고 전문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312조 6항이죠. 왜 이것이 전문 증거냐 하면 검증 조서가 그 직접 검증한 결과가 법원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수서법원에 검증 조서라는 서류의 형태로 전문 서류가 됩니다. 서류이기 때문에 전문 서류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전문 증거가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12조 6항을 읽어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검증조서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되었을 것. 둘째,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을 것. 그래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되었을 것,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 하에 나중에 공판 절차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 무엇이고 성립의 진정함이 무엇이냐를 포함해서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검증조서에는 근데 어떤 진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검증 현장에서의 진술이라든지 검증 대상을 지시하는 진술이라든지 이런 진술도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미 수사에서 배웠던 실황조사서의 증거 능력은 검증조서에 준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증거 능력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증거법에 관한 강의안 3455 이하에 있으니까요. 미리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곳에 가서 공부하셔도 좋고 또 복습이 필요한 사람도 그렇고요. 자세한 것은 증거법 공부 시간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2학기 때 증거법이 개설되지 않거나 증거법을 듣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학기 때 형사 관련 과목이 많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기초적인 개념만 틈날 때마다 증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증의 하나로서 신체 검사가 있습니다. 신체 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검증으로서의 신체 검사, 말 그대로 오관으로 보는 거죠. 지문을 채취해서 본다든지 신장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본다든지 다쳤다고 하는 상처 부위를 눈으로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검증으로서의 신체 검사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감정으로서의 신체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액 채취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엑스선 촬영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으로서의 신체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할 때 피의자나 피고인이라면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교적 검증을 넓게 인정할 수 있지만 신체 검사를 피의자나 피고인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41조 2항에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면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제3자의 피의자나 피고인 아닌 자는 신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체 자유라든지 그 밖에 신체 그런 기본권의 제한이 되니까요. 또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반드시 참여하게 하도록 그런 제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신체 검사 중에서 체내 검사가 있을 수 있죠. 몸 안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체내 검사. 체내 검사 줄여서는 자꾸 제가 줄여서 버릇해서 이렇게 약자체로 쓰게 되는데요. 체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체내 강제 수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예로서 강제 체녀와 강제 체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체내 강제 수색을 하는 경우, 강제 수색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소변이나 피를 채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강제 수색에 대해서 살펴보면 강제 수색은 신체 내부에 대한 수색은 검증의 성격도 가지므로 그렇죠. 신체 내부를 수색하려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과 더불어 찾으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몸 안에를 보는 것은 검증도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오관의 작용에 의해서 검증하는 성격도 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과 검증 영장이 같이 필요한 거 아니냐. 신체 검사를 위한. 그래야 체내 강제 수색을 할 수 있다. 항문이라든지 뭐 이런 체내 강제 수색을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과 검증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지배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내 강제 수색
강제수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로서 강제체뇨와 강제체열이 있는데 법원은 그럼 어떤 영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는 판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약 수사나 교통사고 수사 등에서 음주 운전을 했는지 마약 성분이 있는지 소변 검사와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경우에 채취자가 동의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채취자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식을 잃고 뭐 쓰러졌 사고로 의식을 잃고 있다든지 하면 결국 동의 없이 강제체뇨와 강제체열을 하게 되는데 신체 침해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죠? 체열을 하더라도 그렇고 체뇨를 하더라도 그렇고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장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체뇨나 체열을 위해서는 이건 수사상 검증의 일종이니까 신체 검사를 위한 검증 영장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압수수색 영장과 감정처분 허가장을 요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이 있으면 된다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판례는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강제로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3번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봤던 1143에서 봤던 압수수색 영장과 검증 영장의 견해와도 약간 다르죠. 수색과 강제체뇨, 강제체열에서 법원에서는 대법원 판례는 압수영장 또는입니다. 또는 와 감정처분 허가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례는 증거법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죠. 강의안 2977 이하에 그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도 15,258호 판결은 2977 이하에서 공부를 다시 하도록 되겠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음주나 마약류 검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장도 없고 동의도 없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면 그 측정한 혈액을 감정기관에 보내서 감정의뢰 회보를 받아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 이상이다 뭐 이런 회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013도 1228 판결인데요. 그러니까 영장을 받든지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장을 받든지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역시 증거법에 관한 2992화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이번 시간 초에 말했던 영장 없는 긴급 압수수색,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는 경우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또 신체 검사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법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안에서는 아주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자세히는 다루지 않고 증거법 분야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된다는 것을 일단 언급을 해드립니다. 이 1147, 1148과 약간 보통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써요. 결이 다르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약간 결이 다른 느낌을 주는 판례가 1149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수사 목적이 아닌 진료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럼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혈액을 채취해야 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채취를 했는데 경찰관이 의사나 간호사 등으로부터 그 치료받으려고 체열해 놓은 혈액을 좀 주세요 해가지고 그럽시다. 이미 제출 받아서 음주검사에 사용하는 것은 혈액의 증거 사용으로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적법하다고 한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98도 968 판결인데 역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서 소개가 될 텐데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채취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 이 혈액을 획득한 것이 아니냐고 해서 약간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취해 놨던 피였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나중에 이제 98도 968 판결을 공부할 때 사실관계를 보면 간호사나 의사가 진료와 치료 목적으로 이미 획득해 놓은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서 그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의사나 간호사로부터요.
그 경우까지 위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시했던 사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정유치가 있는데요. 감정유치까지 25분 정도가 지났지만 이 강의에서는 감정유치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정유치라는 것은 검사가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감정의 위촉은 임의수사라고 했는데요.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의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의 일정한 장소에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감정유치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유치에 대해서는 그래서 강의한 744에서 저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사의 감정유치 청구에 대해서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유치장이라는 일종의 영장과 같은 것이죠. 을 발부해서 유치처분을 하게 되고요. 감정유치는 헌법 12조 3항의 구속에, 사실상 구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돼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감정유치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유치와 구속은, 감정유치에 대해서는 감정유치는 사실상 구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석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구속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감정유치된 경우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래 제가 설명을 달아놨죠. 실제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 확정 전날까지 구금된 일수를 미결구금일수라고 하고, 그것은 나중에 형을 선고할 때 산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징역 1년이면 그 전에 이제 체포 구금된 때로부터 판결 확정 일전까지 갇혀 있었던 기간을 그 징역 1년에 포함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역시 강의한 5789에서 5791에 나오게 됩니다.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의자가 유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구속이 집행정지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돼서 이제 구속기간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열흘, 또 검사의 구속기간 열흘, 한번 연장받아서 열흘 내에 다시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봤는데, 그 사이에 검정유치가 돼버리면 그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네.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감정유치와 감정유치까지 공부함으로써 대물적 강제처분까지 공부를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